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9월 달 들어서 삼성전자가 네. 얘 갑자기 왜 이러나 할 수는 갑자기 이제 급등을 이제 했단 말이에요. 혹시 이게 무언가 이렇게 주식 시장에서 2차 전지 이런 거에서 진짜 온전히 반도체의 영역으로 이렇게 시장이 전환되는 그 시점으로 봐도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두 가지 나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9월 첫날 네. 삼성전자가 5%가 올랐어요. 아까 제가 볼 때 4%였거든요. 네. 5%가 올랐는데 지수가 0.3% 올랐어요. 그러니까 처음 봤어요. 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2차 전지가 이렇게 힘이 대단했구나. 왜냐하면 삼성전자 빠진 만큼 2차 전지가 빠지니까 지수가 하나도 안 올라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인데 이 두 업종 간에 이제 뭐 이렇게 뭐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되면서 될 거냐 뭐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전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삼성전자는 오늘 올라오는 거는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하게 될 것이다. 하반기에 예. 근데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양산성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양산성. 샘플 납품하고 컬 테스트 통과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하이닉스가 한 건 삼성전자는 더 쉽게 더 잘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이제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이게 전공정의 작업이면 그 말이 맞죠. HBM은 전적으로 후공정의 작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HBM을 보고 공부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후공정이 전공정처럼 바뀌네. 이게 요즘 제 생각이에요. 조금 신기하다.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되는데 될 것 같다. 이면서 동시에 이게 굉장히 큰 위험 요인도 하나 있구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같이 드는데 위험 요인이란 건 순식간에 어떤 회사가 치고 나가면서 2나노 공정, 뭐 1나노 공정을 성공해요. 네. 그럼 이제 다 없어져 버리고. 후공정 그냥 끝나버려요. 끝나버리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지금 못된 상태로 지금 TSMC라든가 모든 회사들이 그렇게 몇 년째 지금 질질 끌고 있잖아요. 4나노, 3나노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상황이 끝나지 않는다면 후공정의 어떤 부각되는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건데 HBM은 완전한 후공정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확실히 준비를 안 한 건 맞아요. 예. 우습게 본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서 샘플 납품하고 컬 테스트 했다고 양산까지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10월 달에 양산하겠다고 했거든요. 봐야죠. 봐야 돼요. 그리고 양산을 하고도 이익이 나는지도 봐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양산 수율이 막 50% 나오면 이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꽤 어려운 작업입니다. 왜냐하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HBM은 12단, 뭐 13단, 15단 뭐 이렇게 지금 12단까지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D램 기존에 있는 D램을 올려야 돼요. 위로. 아주 얇게 높은 단수로. 그럼 어떻게 되냐면 뒤를 다 그라인더로 다 깎아내야 됩니다. 실리콘 뒤를 다 그라인더로 깎아내야 되고 이걸 최대한 붙여가지고 서로 간에 잘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가지고 연결시켜야 돼요. 그리고 절대 안 떨어지게 붙여야 돼요. 요 과정은 모두 후공정입니다. 요거 제가 보기엔 삼성전자 안 해봤을 거예요. 많이. 그래서 나와봐야 한다. 지금은 이제 납품했던 뉴스 때문에 뜨는 건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조금 지켜보셔야 된다. 라는 거 하나 하고요. 요건 그렇게 나누셔야 되고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뭐 여전히 아직도 욕을 먹고는 있는데 나쁜 시그널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나 첫 번째 전기차가 안 팔린다. 제가 그걸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네, 지금 전기차가 안 팔린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자동차가 안 팔린다. 8월 달에 한국 수출입에 비해서 마이너스는 반도체가 만든 게 아니라 자동차가 만들었다. 현대차보다 더 잘하고 있었던 내연기관차가 있었느냐? 최근에 없었다는 걸 감안하면 현대차의 수출이 1조가 줄었다. 심각한 일이다 라는 거죠. 자동차 판매가 안 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할인 판매를 시작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할인 판매를 한다는 건 뭐냐면은 구매자가 가격에 민감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또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서 LFP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기아에서 EV5를
2,900만 원대 아마 깡통차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900만 원 내놓기 때문에 이거는 뭐 100% LFP? LFP예요. 이거는 NCM 쓸 수가 없어요. 중국에다 그렇게 팔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애들은 LFP를 쓰고 있으니까 기존에 중국 시장에 그렇게 해서 중국 시장에 한번 제대로 한번 맞붙어서 한번 전문을 가져와 보겠다. 뭐 디자인도 좋고 뭐 다른 건 다 좋으니까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공을 하면 좋겠는데 성공을 한다고 이 한국의 2차 전지한테 그렇게 긍정적인 뉴스가 될 것이냐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LFP를 만드는 회사가 없나요? 네. 지금은 없는 거고 근데 네, 하기는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계속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중국보다 싸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게 문제죠. 또는 같은 가격에 훨씬 더 많은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예, LFMP든 무슨 LF 무슨 P든 뭐를 만들지 간에 거기에서 비용은 올라가지 않으면서 거리를 늘려줄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기술력인 거고요. 만만치 않을 겁니다. 네. 근데 최근에 중국 쪽에서 뭐 LFP인데 충전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거리도 많이 예전에 제가 이렇게 할 때는 삼원계 우리나라가 만드는 2차 전지 배터리가 앞으로 더 유용성이 있는 게 거리 측면에서 LFP는 너무나 큰 단점이 있다. 네. 그렇게 해서 그거는 기술로서 못 따라잡을 거다라고 했는데 시간 지나니까 뭐 네. 가격도 그렇고 그다음에 충전 거리도 그렇고 크게 우리가 뒤처지지 않는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잘 하지 않고 중국 쪽에서 많이 해서 중국 쪽에서 하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저것도 뭐 중국 애들 국뽕 걸려서 약간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 성능이 괜찮은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한국에 오면 LFP 많이 안 팔릴 것 같긴 해요. 특별히 겨울이 우리는 있잖아요. 겨울에 저는 이제 직접 체험하는 사람으로서 테슬라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 450km 정도 충전되어 있어서 출발을 하면 히터 틀고 가면 한 100km 녹아요. 그러니까 350km 가기 힘들어요. 그렇거든요. LFP는 더 빨리 녹을 겁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350km 갔는데 200km도 채 못 가. 200km밖에 못 가. 이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출퇴근 외에는 쓸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선 잘 모르겠는데 중국에선 다 LFP를 쓰고 있으니까 그게 일반화될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거리를 짧게 다니는 진짜 출퇴근 하루에 50km 이상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먹힐 것 같아요. 유럽이나 이런 데는 일단 빨리 뿌려서 전기차로 무슨 예를 들어 그 페널티를 좀 덜 받고 뭐 이런 것들을 하려면 대수채율로 하면은 자동차 회사한테 유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현대차 미국도 이제 뭐 파업한다고 그러던데 5년 만에 파업이라 그러더라고요. 지금 현대차를 보유하고 자동차 관련된 회사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자동차 파업 굉장히 오랜만에 파업을 한다 그래서 이게 주가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칩니까? 잘 모르겠던데요. 그동안에 길게 하면은 영향 당연히 미치겠죠. 네, 영향 미치기는 같은데 한국에는 이제 그 항공노조 파업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부터를 보시는데 원래 제일 안 좋게 봐야 될 사람 저 같은 투자자인데요. 저는 조금 뭐라 그럴까 이거는 좀 외국 공부를 해보 외국 자동차를 자꾸 보게 되니까 한국은 양반이네 싶어. 미국 자동차 노조 장난 아닙니다. 거기는 지금 임금 40% 올려달라고 했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뭐 회사 합작 회사도 찾아와서 막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장난 아니. 우리나라 노조하고는 좀 급이 다른 게 대통령이 설설 기어요. 미국 자동차 노조한테는 사실은 디트로이트 망하고 그쪽 그 트럼프한테 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옛날 자동차 지역이 있었던 산업 지역에서 망하면서 망한 거죠. 러스트 벨트라고 하죠. 예. 거기서 망하면서 망한 거니까 보통 정치적 영향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따져보면 한국은 되게 거기에 비하면 얌전하다. 이런 욕 먹을 것 같은데. 욕 많이 얻어 드실 것 같습니다. 뭐 얌전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확실히 돈을 벌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을 버니까는 그런 요구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우리도 좀 같이 먹고 살자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실적 워낙 좋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요즘 뭐 EV9 같은 경우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런지 잘 안 팔린다 그러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안 팔리고. 왜냐면은 현금 박치기로 사는 게 아니니까 자동차를. 제가 최근에 제 자동차 AS 때문에
포르쉐 매장에 갔었는데 지금 까이엔이 페이스리프트 신형이 나왔거든요. 원래 그러면 막 대기 쫙 있고 시승 행사 쫙 하고 이래야 되는데 손님이 너무 없었고 내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이러냐 이러니까 금리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차가 워낙 고가니까 그걸 뭐 현금 주고 사시는 분들이 잘 없는데 금융 비용이 너무 비싸서 예약 들어왔던 것도 취소가 되고 또 대기 기간도 많이 짧아졌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자동차 그 정비나 아니면 뭐 판매 회사나 가본 데가 거기밖에 없는데 옛날에는 뭐 1, 2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된다고 했는데 말만 잘하면 뭐 금방 구할 수도 있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0년, 21년이 우리가 얼마나 충만했던 시절인가에 대한 성찰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진짜 돈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모든 게 쉬웠죠. 예,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게 비정상이고요. 지금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아직도 저는 정상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198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비정상이었고 국경 없이 자유롭게 다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나라의 무역도 편안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그게 한 40년 정도가 비정상이었고 지금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자유무역이나 이런 것들은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사실 그 40년 동안에 조금 뭐 약간 어떤 풍요의 시절을 우리가 겪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이라는 거 기준으로 봤을 때 행복의 기본 조건은 뭐냐면 필수제들은 채워지는 거예요. 최소한의 필수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화려한 뭐 명품이나 문화 생활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먹고 싶을 때 먹고 잘 수 있을 때 자고 뭐 예를 들어 누구를 만날 수 있을 때 만나고 하는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수준 갖춰지는 거 있죠. 이때까지는 행복감이 비례해서 굉장히 빨리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그게 다 채워진 다음에 이제 예를 들자면 가방을 사는데 그냥 일반 가방을 살 거냐 명품 가방을 살 거냐 이런 고민이 있는 다음부터는 행복감의 증가도가 확연히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어떤 자유무역에 의해서 사람들의 필요가 채워지고 했던 이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저는 지지를 하고요. 여기까지 맞고 그거를 뭐 비정상이라 생각을 안 하는데 오히려 2000년 이후에 이 금융 환경에서 부채 사용을 보면 부채 디레버리징이 계속해서 실패했어요. 2008년도도 양적 완화라는 걸 했고 그걸 감축시키던 사이에 코로나 터지면서 또 한 번 추가 양적 완화를 했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역대급의 지금 부채거든요. 근데 이 부채를 쓰는 동안에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구도 욕을 안 합니다. 부채를 발행하는 동안에는 누이 좋고 매부 좋아요. 근데 이제 이 부채를 회수해 가야 되는 상황들 또는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오면 곳곳에서 불협화음이 터지면서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인플레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디레버리징을 잘해야 되는 시점인데 이 부분은 우리 인류가 잘 헤쳐나갈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책을 하나 샀습니다. 민스키 책을 샀습니다. 이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해줄 공부를 하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민스키 이름만 듣자마자 뭐요? 그냥 사지 말아야 되겠다. 모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ODM 업체들 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회사들이 있겠지만 이제 화장품 그다음에 이제 옷 만들어주는 곳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오늘 봤나 룰루레몬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중국에서 막 정말 많이 팔린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나라 회사에서 공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동희님이 투자의 대상으로서 우리나라 ODM 업체들의 경쟁력 아니면 또 ODM 업체를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공부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있으면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한국의 ODM 업체들은 정말 막강하죠. 뛰어납니다, 진짜. 반도체 TSMC가 있으면은 화장품에는 코스맥스가 있고요. 의류에는 영업무역이 있습니다. 진짜 잘하는 회사들이에요. 진짜 잘하는 회사들이고 주식을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주주들을 우대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따님을 우대하시죠.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정말 잘해요. 이건 정말 잘하는 거고 코스맥스 사실은 바닥에서 한 2배 이상 올랐잖아요, 주가가. 근데 결국 뭐 중국 애들이 자기네 국뽕에 취해가지고 자기네
그 화장품 쓰고 이런 것도 결국은 코스메스의 작품이고 콜마의 작품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하고 있는 거고요. 뭐 의류 업체들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거기에 양대 산맥이에요. 그러니까 노스페이스, 룰루레몬, 뭐 언더아머 이런 쪽도 하지만 나이키도 우리나라 갑니다. 상당폭. 아디다스도 뭐 네,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한국 업체들은 ODM 업체는 주주가치 증대만 좀 더 잘해주고 애써주신다면 뭐 회사는 좋은데 좋은 주식인지는 모르겠다. 좋은 주식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주식들이 그런 주식들 아닙니까? 네. 라면 업체도 요즘 너무 잘 나가는데 이게 K 컨텐츠 뭐 이렇게 다 연결돼서 이렇게 쭉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불닭볶음면이 그렇게까지 인기가 많아서 저렇게까지 주식이 많이 오를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잠깐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네. 그리고 저는 아직 태어나서 한 번도 불닭볶음면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게 결국은 컨텐츠와 문화의 힘이죠. 제가 보기에는 불닭볶음면이 맛있어서 많이 팔렸을까 에는 조금 의문이 있어요. 뭐 젊은 애들은 굉장히 좋아하긴 합니다만 나이 드신 사람은 못 먹어요. 이거 내장 파괴 음식이라. 이 실적 좋은 거야, 진 거야, 이제 원재재 가격, 밀 가격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제품 가격 올린 다음에 유지하고 있고, 뭐 이러니까, 그리고 또 수출 설비 증설을 제때 정확히 했고, 뭐, 삼박자 잘 맞았죠. 뭐, 참 좋은 것 같아요.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중간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잘 꾸준히 가서 이렇게 히트 상품을 팔아서 하는 건 참 좋은데, 근데 이거 누가 뭐래도 이 문화적인 역량에 대해서 그 어떤 빚을 지고 있다. 문화에 대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뭐 K 컨텐츠라든가 이런 거 그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경제와 국가 경제는 종합 예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렇게 매력적인 뭐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생각 안 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가 더 선진국이라고 생각 안 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 이런 문화적 매력을 발산하게 된 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힘쓰고 해서 쌓아 올린 건데 앞으로도 이런 게 좀 잘 쌓아 올려졌으면 좋겠는데 최첨단의 효율만을 추구하지 않고 이제 좀 멋스러움과 매력을 조금 더 추구해야 되지 않은 그런 시대가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많이 듭니다. 우리 너무 빡빡하게 살고 있어요. 저는 절실히 느낍니다. 요즘 들어서 더 많이 느끼고 있어요. 좀 백수로 살아보시니까. 제가 1년 8개월, 제가 동남아도 이제 몇 번 갔다 오고 이렇게 해보니까 굳이 이렇게 빡시게 살아야 될 이유를 제가 많이 물어보거든요. 누구보다 빡시게 살으셨어. 이 젊은 나이에 몸에 병도 얻었어. 그거야 뭐 누구나 다 그 정도는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와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의문이 되게 많이 들어요. 왜 이렇게 빡시게 열심히 살아야 되지라고 물어봤을 때 한 번도 명확하게 그걸 해결시켜 주신 분은 원래 열심히 사는 거야.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소처럼 살면 되냐. 소도 이렇게는 안 살아요. 소도 이렇게 안 살아요. 그 결과가 0.7이에요. 서울은 0.5더라고요? 네, 서울은 0.5고 이게 0.7이에요. 너무 열심히 사는 결과가 0.7인 거예요. 알겠고 좋고 다 효율적이고 더 모든 게 짜맞춰서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가는 사회고 대단하고 좋은데 나는 못 살겠어. 난 자식들한테 이런 삶을 남겨줄 수는 없겠어. 그런 건. 아니면 자식을 생기면 내가 못 살아. 이런 거거든요. 자식이 경쟁자예요. 자식한테 자원을 뺏기는 순간 내가 살 수가 없어. 제가 최근에 굳이 우리 애들이 대한민국에 살아야 될 이유를 나는 못 찾겠다. 웃으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뭐 외국어 같은 거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뭐 애들이랑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너무 효율만 추구하고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그런 거 아닌가? 뭔가 변화가 필요한데 지금 그런 얘기를 꺼내면 이제 옛날에 이렇게 바쁘게 사셨던 분들은 뭐라 그래야 되나? 저게 배가 불러서 배에 기름이 많이 차서 이런 식으로밖에 반응을 안 해주시니까 이게 대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조금 어떤 합의를 볼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도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버핏은 언제든지 잘했어요. 사실은 뭐 50세 이상부터 돈 벌었다는 무슨 소리야. 젊었을 때 50%씩 돈 벌었어. 연평균 수준이나 젊을 때 진짜 대단했어요. 너무 잘했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부자가 된 이유는 오래 살았기 때문이에요. 오래 살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줘. 여기서 오래 산다는 건 나이만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일과 삶을 유지하면서 오래 살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드는 게 이제는 진짜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빨리 부자가 되지 않아도 네. 결국은 좀 여유롭고 풍요로운 노후가 보장이 된다라는 믿음 이런 것들도 네.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 와서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는 건 일본의 베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후쿠오카 그다음에 구마모토 돌아서 시코쿠 지나서 오사카까지 가는 1300km를 걸 예정하고 갔었잖아요. 그러다 이제 3분의 1 타는 시점에서 태풍 온다고 걔들이 대회를 취소시키는 바람에 그냥 눈물을 먹고 돌아왔는데 너무 열받아 코로나 걸려서. 네. 그래서 진짜 기가 차는데 하여튼 근데 거기서 시코쿠 가기 전에 구마모토까지는 갔거든요. 하루하고 3분의 1을 탔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한 400km 정도를 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조금 충격받은 게 있었어요. 시코쿠는 못 가봐서 좀 안타깝지만 시코쿠가 최고 시골이고 구마모토 이런 데도 되게 시골이에요. 네. 근데 곳곳에 사람이 살아요. 우리나라 시골도 사람은 삽니다. 군위에 무슨 사람이 삽니까? 아니 사람은 군위에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은 사는데 네. 새로운 사람이 없죠. 거기 한 40년, 50년, 한 70년 사셨던 분들만 계속 사시고 바로 그 포인트인데 제가 분명히 이렇게 지나서 그 미야자키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미야자키 쪽으로 가고 있었던 시골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시골에 다 농사밖에 안 지으니까 다 시골이죠. 근데 차도 계속 다니고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 시골에서 자전거 타면 5분 10분 동안 차가 한 대도 안 오는 데가 많아요. 진짜로. 차도 계속 다니고 사람 집도 계속 있는데 집도 있고 자동차도 다 있는데 그냥 마을이에요. 그냥 우리나라 시골의 마을 보면 쇠락하는 마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여긴 그냥 마을이에요. 그냥 마을이면서 막 늙은 할아버지도 일하지만 조금 젊은 사람도 일하는데 애가 있더라고요. 애가 있어요. 애를 목격을 한 거예요. 제가 여긴 살만한가 보다. 시골이 여기서도 먹고 살 수 있나 보다. 여기서 애를 낳는 거 보니까. 저의 고향은 네. 선생님이 학생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저희 고향. 그 선생님들은 지금 계속 나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들은 계속해서 이 학교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개발하면서 악기도 계속 사시고 계시고요. 컴퓨터도 최신형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다만 연주할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인데 아무튼 뭐 그런 게 우리나라 저희 고향 우리나라의 이제 현실인 것 같아요. 시골.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깜짝 놀랐던 게 구마모토의 TSMC가 조단위에 또 지원을 받아가 7천억인가 하여튼 굉장히 큰 일본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팹을 하나 짓잖아요. 구마모토에다가 놀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그 자료를 읽다가 레이블링 동영상에서 나오는 신호들을 계속 읽어서 컴퓨터한테 다시 쟤는 개고 쟤는 고양이고 뭐 그 작업 해주는 레이블링 작업을 인도에서 한다는 글을 쭉 읽으면서 근데 작업을 할 때 계속 저가의 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골 와서 자리 잡았고 그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25만 원인가 30만 원 받고 대졸자 여성이었는데 되게 즐겁게 일하는 그런 글들이 나왔어요. 아 얘네 시골에서 일할 수 있게 이렇게 또 만드는구나. 우리나라도 그게 지금 돼야 된다. 안 그러면은 이거 지금 정말 큰일 났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완전히 악순환입니다. 기업들 보고 지방 가서 일해 이러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인재들이 안 와요. 그럼 우리는 망해요. 인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로 계속 모여드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경기만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게 되고 지방은 아예 저는 실제로 갑자기 급속하게 그 캐나다 같은 생각이 드는데 캐나다 툰드라 지방에 가면 한 6개월인가 1년인가 살면 한 1년 먹을 돈을 더 준대요. 왜냐하면 국토를 지킨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게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 하신 분도 있대. 예전에 제가 홍준호 박사님한테 여쭤보니까 이 시기가 제일 힘든 거고 요 시기에 태어난 한 20년 정도 막말로 개고생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게 계속 유지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해결이 될 것이다. 우리는 뭐 어쩔 수 없다. 사람이 너무 없어서. 너무 없어서. 그러니까 뭐 이미 저질러졌고 바꿀 수 없으니까 받아들이고 적응하자. 그게 우리의 자세가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시던데 받아들이기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현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참 마지막으로 각도기님께서는 내년에도 물가는 그렇게 크게 떨어질 것 같지 않고 또 그렇다고 금리도
네. 뭐 내년 한 1년 정도까지는 크게 내려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투자 환경에서 어떤 마음가짐 아니면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주식을 안 하는 게 맞는 건지. 주식 투자자들한테는 찬스가 왔죠. 찬스가 왔다. 네, 찬스가 온 거예요. 왜냐면은 그 어떤 자산보다 주식 자산이 좋을 거거든요. 잘 고르면. 잘 골라야 됩니다. 그건 항상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잘 골라. 아니. 이거는 진짜 좋죠. 왜냐면은 금리가 고정이고, 예, 과거에 비해서 예. 높은 금리가 고정이고, 예. 그다음에 성장은 애매한데 성장이 어느 분야는 있고 어느 분야는 없잖아요. 뭐 이렇게 섞여 있고, 채권 자산이 투자하기가 애매한. 왜냐면 인플레이션 감안하고 실질 성장률 감안해 보면은 실질 금리가 채권 사 가지고 보장이 잘 안 되는. 네. 아주 좋죠. 근데 부채는 많아서 통화 가치는 계속 조금씩 녹는 너무 좋은 거죠. 기업이 제일 여기 대응 잘할 수 있어요. 물건값 올리면서.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 좋은 환경에서 우리 각도기님이 어느 정도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이제 냉정하게 지켜보면 되겠다, 맞죠? 이거 수익률을 공표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 저의 표정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딴 건 몰라도 저의 목표는 시장을 이기는 거, 그 다음에 시장보다 아웃퍼폼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누적하면 돈을 쌓는 거, 그게 제 목표인데, 제일 안타까웠던 21년도 중반 3,000포인트 이상에서 오신 분들의 그 눈가에 눈물이 아직도 아직 있는데 곧 없어질 것 같습니다. 곧 없어요. 네. 여러분들 혹시 제가 어떤 일을 시작했다 그러면 네. 수익률이 안 좋고 제가 계속 논다, 저 인간이 계속 뭐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다 이러시면 뭐 수익률이 좋은 거다, 뭐 이렇게 크게 보시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에이, 설마 그거 믿고 노시겠어요? 그거 믿고 노는 건데. 네. 아무튼 이제 9월 달입니다. 뭐 이번 달은 추석도 있고 뭐 연휴가 길고 뭐 이래서 직장인들은 해피하고, 이제 자영업자들은 조금 월급 주려면 빡신 그런. 자영업자들은 정말 제가 미칠 것 같아요. 자영업자들 생각만 하면. 저는 진짜 답이 너무 없어요. 제 주변은 다 미칠 것 같다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부동산이 또 부채가 올라갔잖아요. 특례 보금자리로. 네. 특례 보금자리로 만들어진 만큼 자영업자들의 공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이자 부담이 있고, 그럼요. 그만큼 또 이제 뭐 먹는 거, 입는 거, 안 쓰죠. 생활하는 거에 덜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 그런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그럼 핸드폰을 안 쓰겠어요? 핸드폰을 바꿔야 될 때 안 바꾸, 6개월은 더 쓸 수 있지만 안 바꾸겠어요? 아니거든. 그건 필수제고. 그는 선택지, 여가지, 이런 모든 소비가 다 줄어들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아무튼 그래도 희망차게 하늘 한번 보시면서, 무더위는 이제 많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태풍도 올라온다 그러는데 태풍의 피해가 없이 잘 넘어가고, 하늘 한번 보면서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여유 정도는 가지면서 이 대한민국에서 저희 한번 잘 살아보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